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좀 먼저 한번 좀 훑어봅시다. 350페이지 워커의 수기 모형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워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특히 이제 목표 설계 과정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토대 다지기, 수기, 설계 세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 접근이라고 해서 아이즈너는 일단 그 타일러식의 행동 목표보다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목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사는 교육적 상상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육적 감시관을 갖춰야 된다. 그 외에 기타 참평가, 교육 비평 이런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선택되어지지 않는 교육과정에 주목해야 된다. 영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이 바로 아이즈너였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의 재개념주의로 가서는 이제 파이나 같은 경우는 쿠레레를 재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교수 요목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교육과정을 겪으면서 각 개인이 하게는 실존적인 경험이다라고 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자서전적 접근을 제시를 했죠. 근데 이 자서전적 접근 이전에 나왔던 게 바로 쿠레레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자신의 교육 경험을 분석을 해서 본인의 실존적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인데 회귀, 전진, 분석, 종합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373페이지 보시면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가 있었죠. 그래서 기회, 타당성, 만족, 확실성, 학습 가능성, 중요성, 사회적 유용성, 흥미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475페이지는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타일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 외에도 균형성, 다양성, 건전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하는데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범위, 계열, 수직적 연계성, 통합성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제 폭과 깊이, 우리가 조직해야 되는 내용의 폭과 깊이에 관한 거라면 계열은 순서에 관한 거고, 수직적 연계성은 이전 학습과 이다음 학습의 이제 이전 학습의 끝 부분과 그 다음 학습의 시작점을 이제 연결되도록 조직하는 거라면, 통합성은 관련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동시에 연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 과정에서 배웠고, 교육 평가로 와서는 교육관과 평가관이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선발적, 발달적,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교육관. 각각 선발적 교육관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 성공 실패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측정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로 상대평가를 한다. 이에 비해서 발달적 교육관은 수업 목표 도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학업 성공 실패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는 거고, 평가관의 입장을 갖고 주로 절대평가를 한다. 이에 비해서 인본주의 교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은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평가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가를 한다면 이제 절대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총평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 유형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아이들의 점수의 해석 기준이 바로 규준 즉 평균에 있는 것으로 개인차 변별이 가능하거나 이제 외현적 동기 유발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제 교육의 힘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 이어서 절대평가는 평가의 기준이 이제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얼마나 목표를 도달했는가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점수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타당도 개념이 더 중요하다. 장점은 이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 협동학습할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단점은 개인차 변별이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86페이지 보시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종합적인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봐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 시기에 따라서는 진단, 형성, 총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진단평가는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 선행학습의 결선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거고, 형성평가는 수업 도중, 진행 도중에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업 학습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학습의 진행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강화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총괄평가는 수업이 종결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 성적 측정을 하거나 학습 지도의 질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대안적 평가 방식은 성장 지향, 능력 지향, 노력 지향을 배웠습니다. 성장 지향 평가는 과거의 성취에 비해서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데 단점은 성적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사전 검사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능력지향 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에 비추어 봐가지고 아이들의 점수를 해석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아이들의 능력 자체를 이제 명확하게 측정하는 게 힘들다라는 것. 노력지향 평가는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성적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게 문제다라고 배웠습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기존의 어떤 평가가 결과만을 평가하고 지적인 영역만 평가하고 아는 것만 평가하고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구성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수행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행평가란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거고, 교사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중시하는 평가고,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시하고, 평가 영역이나 방법을 많이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하지만 타당도는 높은데 신뢰도는 낮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배웠어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다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수행평가를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이제 뭐 비용이나 시간, 채점 기준 이런 것들 명확히 만들어야 되고, 타당도와 신뢰도 둘 다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다고 해서 타당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정도인데 내용 타당도 자체가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우리 어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